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사시대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선사시대 사람들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그걸로 해갖고 끝난 거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우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유형을 형성을 한 거지, 이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그때 들어온 사람 끝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 문화를 볼 때 이제 좀 더 넓은 지역을, 특히 이제 뭐 근현대 넘어가면 이해해야 되지만, 주로 이제 정근대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대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지 싶은데 머릿속에 이 지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해를 할 때 굉장히 더디고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정신이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금 그 안에서 뺏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통 현재 국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 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 국가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북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많이 연관되는 일본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게 이제 러시아가 이쪽에 있게 되고요. 이쪽엔 몽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분리돼서 이제 있는 대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넓게 있는 중국 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근대에 우리하고 좀 이제 연관이 있는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연관되는 곳이 네팔하고 인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름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그 육지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부터 다시 한번 빼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우리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같은 데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반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반도 여기 있고, 가까운 데는 이쪽에 요동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산동반도가 있죠. 이쪽에는 캄차카 반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반도에, 이제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 반면에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엔 섬으로 구성된 곳이죠. 그래서 이 크게 4개의 섬이고 아주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일본 열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나 짙은 이런 그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높은 산맥들, 높은 산악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우랄 산맥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동양과 서양을 나눌 때 이쪽이 이제 동양이 되겠죠. 그 기준으로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광대하게 이렇게 펼쳐진 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주 높은 산맥으로 이쪽이 이제 아주 막 고동색이잖아요. 이쪽이 알타이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세계 지붕이라고 그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평원처럼 돼 있는 고원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티베트 고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몽골 고원이 있고요. 여기 파미르 고원이 있고. 요컨대 이쪽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몽골 고원 밑으로 이제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 있죠. 반면에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쪽 그 황하하고 양자강 있는 이쪽에 아주 넓은 평원이,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아주 넓게 펼쳐진 그런 평야가 있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동북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원 지역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위쪽에 이렇게 있는 섬을 사할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육지가 이쪽은 굉장히 높은 쪽이고, 반면에 일로 올수록 이제 낮아지는 평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여기를 이제 동해고, 이쪽은 항해고, 이쪽은 남해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여기 일본해라고 그러고, 우린 이쪽 이제 동해 그렇게 부르는 이런 지역인데, 저 위쪽에 있는 이 배는 바다는 오호츠크 해고요. 이쪽은 동중국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남중국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인도에서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요 지역은, 이렇게 쏙 들어간 지역을 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벵골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파란색이 연하게 표시된 지역은 바다가 얕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지역은 과거에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역을 하거나 과거에 돛담배를 타고서 조류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는 그 용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기 보이는 얕은 바다가 있던 지역인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주변에 있는 강 중에는 역시 이쪽에 있는 이 황하가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있는 여기 요 바다는 요 반도사에 들어가 있는 발해입니다. 그래서 쏙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해만이라고도 하고 발해라고도 하는 아까 얘기가 들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양자강입니다. 긴 강이라 해서 장강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르강인데 흑룡강 뭐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송화강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바이카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건, 강이라는 거는 어디 육지처럼 이렇게 해갖고 줄 그어갖고 경계선을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수원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발원해서 가다 보면 이게 좁다란 물이 큰 강으로 가기도 하고, 그 강이 또 나눠져서 가기도 하고, 가다 또 합쳐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볼 때도 가다 보면 이렇게 이 강은 이름이 이런데 절로 가면 또 뭐 다른 이름이 나오고, 또 가다 보면 조그만 지류가 나오고 막 그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그 돼 있는 게 강의 그 어떻게 보면은 위치입니다.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지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편의상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딱 요 선만으로 해갖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위치를 보라고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멀리 이제 이쪽에 인더스강, 겐지스강이 인도 쪽에는 있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강들은 대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테니까 이쪽에 지금 황해 쪽으로 전부 이제 강들이, 큰 강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조금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나오고 나서 역사시대로 들어오면 정치의 중심지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 정치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허라고 그래서 최초의 그 이제 유적지 국가 정치 중심지로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여기 센양 함양이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한나라나 당나라나 이렇게 나온 그 국가들이 그 자리 잡은 수도는 대개 여기 시안 아니면 러양입니다. 과거에 이제 장안이나 낙양으로 부르던 곳이죠. 이 지역들은 여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황하죠. 그래서 황하의 대개 중류 지역, 그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가. 그래서 거기 수도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는 이쪽에 이제 그 여진족 그쪽에서 중심지로 선양이 있습니다. 심양이죠. 여기서 금나라가 세력을 키워갖고 이제 송나라를 칩니다. 송나라의 카이펑 여기 개봉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황하 유역에 있던, 그러니까는 북송이 망하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게 이 양자강 유역에 있던 항저우입니다. 이만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처음으로 정치 중심지가 이동해 갔던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금나라 다음으로 몽골이 일어나죠. 여기 울란바토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언을 해갖고 내려와서 중국을 전부 이제 자기들이 다 정복을 하게 되고 수도로 정하게 된 게 베이징입니다. 북경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거점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입니다. 여기 난징 난경에서 이제 수도로 해갖고 나라를 세웠다가 이제 원나라를 몽골을 쫓아내고 나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북경은 계속 이제 수도로 명나라 때 사용이 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청나라가 여기 다시 선양 심양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와서 명나라를 쫓아내고 북경에 와가지고 다시 수도를 삼았고, 지금 현재도 중국의 이제 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근대에 들어오면 이제 그 대외적으로 문을 열잖아요. 그때 이제 서구 국가들한테 여기 광저우, 홍콩 이런 곳들이 이제 문을 열게 되고, 또 여기 상하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개항 이런 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저 북쪽의 러시아 이런 쪽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블라디보스톡항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여기 교토, 경도가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아니면 그 인근에 있던 곳이죠. 왜냐하면 이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그 중심지가 도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륙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 바다 쪽으로 열려 있는 그런 그 정치 중심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근대로 와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 해안가가 위험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수도로 사용한 거가 여기 중경입니다. 충칭이고요. 그 다음에 모택동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예난 쪽으로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베이징이 이제 수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곳이 이제 중심지 역할하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요것도 조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요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대한 국사교과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있었던 요 지역 주변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텐데 원래 고유명사는 이렇게 숭하강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고유 발음으로 적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강 이름이나 뭐 이런 고유명사를. 그런데 이제 익숙하기로는 우리 전통적으로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해서 참고하라고 지금 하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우리 봤던 게 이쪽이 연해주 쪽이었고요. 이쪽을 쭉 보면 아까 우리 여기 동북평원이 널리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연해주 포함해서 이쪽 넓게 있는 이쪽 지역들을 우리가 만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만주 지역이 이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동북평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게 랴오 요하고요. 그 사이에 여기 이제 대능하가 있습니다. 다링허. 그 다음에 여기가 란허입니다. 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하고 이게 아까 우리 양자강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하이어입니다. 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인데 한반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백두산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는 압록강이죠. 백두산에서 요쪽 동해 쪽으로 가는 거는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면 이제 큰 강 중에 이제 제일 의미를 가지는 게 평양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 대동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하고 개성 그 주변에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 한강, 그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낙동강, 그 다음에 이렇게 금강이 있습니다. 요강 대표적인 그런 강들입니다. 이렇게 강이 있고 바다에서는 여기를 우리가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지금 박스에 가려졌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대마도 스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쪽 지역을 스시마 해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중국은 이쪽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리로 내려올수록 그 평지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쪽이 이렇게 갖고 높고 이쪽으로 올수록 평지가 있게 되는 형식이죠.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식이 돼서 우리도 큰 강은 대부분 일로 흘러 들어오고 중국도 큰 강은 대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교류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육상은 보면 이쪽은 좀 산악이잖아요. 요렇게밖에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산하이간입니다. 산해간.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으나 더 용이한 거는 이 얕은 바다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여기 보면 얕은 바다가 이렇게 해서 대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 그 다음엔 이 동해가 굉장히 깊고 그 물살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그 내해를 통해 가지고서는 교토 쪽으로 가는 그런 교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쭉 이제 생활해 왔고 생활해 왔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서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는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게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이제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그 한국사의 무대가 되는 그곳으로 이동해 온 과정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교수학습 활동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인류를 인류의 역사, 그러고서는 진화 과정을 이렇게 쫙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러면서 쫙 그려놓죠.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 250만 년에서 300만 년 전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쭉 변하여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현생인류거든요. 현생인류는 지금 내가 있으면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해가지고서 쭉 올라갔을 때 그 연결되는 끝부분까지가 현생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인류죠. 지금 살고 있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현생인류는 여기서부터 현생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 얘의 아버지는 얘의 아버지는 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마치 연관선상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여기저기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 하나가 아닌 거거든요. 각 지역에서 다만 똑바로 선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녀석들이 발견이 되면 이름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렀지만, 저기 유럽에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하고 아시아에서 나온 호모 에렉투스가 서로 친척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인류라고 우리 부르는 더욱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호모가 아니고 오스트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인류의 진화를 얘기하려면 이런 그림이 맞는 그림이죠. 이거는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하고, 여기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진화해서 여기 파푸아 뉴기니의 주민까지 온 거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직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은 굉장히 조금 그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생인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그 현생인류, 물론 고생인류도 현생인류하고 연관성을 맺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그 증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런 그림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진화할 때 중요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서는 저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물론 인류한테 중요했던 건 현생인류로 오기까지,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직립은 맞겠죠. 똑바로 선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똑바로 섰으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건데, 똑바로 섰다는 거는 사람한테 손이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걸로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도구의 그 제작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작하는 거죠. 사용은 동물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풍자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그 고생인류 그 단계에서는 그냥 먹고 달리고 때리고 이런 생각만 이제 하는
그 정도 단계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립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걸 가지고서 연못 제작도 하고 사냥도 좀 하고 집도 짓고 이건 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도구도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집도 짓고 동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머리가 자극이 받고 손을 쓰니까 또 자극을 받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 보니까 불을 사용할 수가 있죠. 동물들은 불이 무서워서 달아나지만 그 불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그 똑똑한 마리로 이해하면서부터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으니까 굉장히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생존도 늘어나게 되고 또 동물로부터도 좀 안전해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드디어 언어까지 사용하죠. 말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쓴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몸짓이라든지 어떤 암호 같은 무슨 까마귀 소리 같은 그런 그 소리로 보내는 부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죠. 구체적으로 문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현생인류가 여기 직립을 하고 나서 이 도구를 쓰면서 지능이 발달해 갖고 불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쓰는 과정이 현생인류로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현실을 풍자할 수 있는 그런 머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발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한 게 여기 두 번째 단계인 호모 하빌리스 손에 뭐 하나 들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조 단계에서부터 150만 년, 200만 년 이때부터 시작됐던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거 만들 만큼의 이제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벌써 이 그 두개골의 언어 영역이 아주 원시적이지만 나타나거든요. 그럼 빨리 그 발전해갖고 현생인류로 이게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 20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10만 년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이죠.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보면 한 4만 년 정도까지는 크게 변화 없이 조금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전이 확 이루어지게 된 게 슬기 사람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슬기 사람이잖아요. 똘똘한 녀석들. 두뇌가 갑자기 확 발달해갖고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섬세한 도구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도 잘하기 시작하는 애들. 바로 현생인류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0만 년, 20만 년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이지만 그런 진화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졌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5대양 6대주 그렇게 부르죠. 바다가 북극해부터 해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주, 5대양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까 우리 고생인류 중에서 가장 그 널리 여기 보시는 여기 호모 에렉투스인데 고생인류 중에는 가장 지구에서 널리 분포했었던 부류입니다. 그 호모 에렉투스의 유적지들 중에 대표적인 거를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딱 지도를 보시면 호모 에렉투스는 구대륙에만 있습니다.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이게 9대륙이죠. 그 나머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생인류 말고 고생인류는 그 이전의 존재들은 신대륙에는 아직 그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다.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생인류가 최초로 들어간 곳이 신대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그 고생인류 중에 호모 에렉투스도 그 생존하면서 호모 사피엔스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겠죠. 현생인류하고. 그래서 서로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주고받고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요즘 얘기가 되고 있으나, 그러나 현생인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아직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현생인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 타임스의 기자가 이제 현생인류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자들의 연구는 과거에는 무슨 두개골이라든지 뼈 이런 거 가지고서는 분석을 했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자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살아있는 각 지역의 사람들의 유전자를 타고 올라가서 그 조상을 쭉 추적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를 전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샘플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해 가지고서 학자마다 다른 거를 화살표로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생 인류의 이동입니다. 아까 우리 호모 에렉투스가 구대륙에 여기저기 나타났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아프리카에서 그 인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떤 여인이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전부 뻗어져 나갔다는 거죠. 근데 시기로 보면 여기 아시아로 넘어간 시기가 뭐 6만 년에서 7만 년이고 유럽이 4만 년, 5만 년 이런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는 그거보다 훨씬 뒤입니다. 10,000년에서 뭐 35,000년 요런 사이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한 10만 년보다는 훨씬 최근에 이런 이동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서 여기가 바이칼호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뭐 발 달렸는데 어딘 못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 우리 지역으로도 그 이동을 해왔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바다를 뛰어넘어 가지고서 갔겠는가. 여기는 육지로 붙어 있으니까 좀 덜 저기지만 이런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마지막 빙하기 때의 지구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생인류가 이동할 때는 빙하기입니다. 빙하기는 한 뭐 100만 년에서 160만 년 전부터 해갖고 여러 차례 왔었잖아요. 그 오는 빙하기마다 특성이 달랐고 사이사이에 이제 좀 따뜻해지는 간빙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빙하기가 되면 그때는 추워지니까 바다가 얼죠. 그러면 이 대륙 사이가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거의, 이쪽도 거의, 여기도 거의. 그럼 이 시기에 요걸 타가지고서 이동이 가능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 때 여기 일본 있고 이게 사할린하고 붙어서 육지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약간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거의 붙어서 동해가 호수 같은 상태로 되고 우리나라하고 여기 중국하고 여긴 다 붙어 있었던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요즘처럼 무슨 차 타고 하루아침에 확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또 멈춰서 거기 뭐 지낼만 하면 지내고 또 저기 이동할 만하면 먹을 것 찾아서 또 이동하고 이런 식의 이동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 인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빙하기 때 워낙 빙하기가 심한 그 상황에서 2, 3만 년 전 그 무렵에는 이쪽이 바이카로인데 그 아래쪽까지 이렇게 와가지고선 여기 사막이 있고 해가지고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기 바이카로가 있죠. 요 아래 요쪽에 거의 오아시스 비슷하게 비교적 따뜻한 그런 지역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러고 그 지역에서 이동하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굉장히 오래 있다가 그러다가 10,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서서히 다시 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동할 거고 길이 이제 용이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도 오고 또 뭐 밑으로도 내려가고 바다를 통해서도 갔을 거고 이런 식의 이동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볼 때 교과서에는 이게 구석기 유적 지도고 신석기 유적, 청동기 유적 지도입니다. 물론 현재의 이제 그 한민족 그 거주 한반도 안에 압록강 두만강 선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당시도 이렇게만 영역 지어서 살았던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에 나온 구석기 유적 지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주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그 위치에 이런 그 구석기 유적들이 형성이 됐고 각각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보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는데 이때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이 구석기 유적을 이렇게 만들 어떤 사람들, 뭐 전공리면 전공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현생 인류가 아니죠. 뭐 그 전공리 같은 경우는 20만 년 전 뭐 이렇게 보고 위에 굴폴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북한 같은 경우는 100만 년까지도 얘기하고 70만 년 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 현생 인류는 10만 년, 4만 년,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유적지를 남겨놓은 사람들은 호모 에렉투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그 호모 에렉투스들이 여기 계속 있으면서 새로운 호모사피엔스들하고 연관을 맺었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적지가 공백기가 있어요. 한국사에서는 한 3,000년 정도 마지막 유적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석기 유적지가 나올 때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거가 여기 제주도라든지 뭐 이쪽 양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유적에 의해서 좀 메꿔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렇게 연관을 볼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석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남아있던 녀석들이 그 빙하기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빙하기가 끝나니까 어디론가 이동해 갔고 그리고 새로 저 위에서 아까 우리 이제 날이 풀려갖고 이동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유적지가 발견되면 그 사이가 3,000년의 사이가 메꿔지면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존에 있던 유적을 남긴 구석기인들은 이동해 간 걸로 보는 거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하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동해 왔었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석기 혁명 그러는데, 뭐 이 혁명이 정치적 구호를 내세운다든지 총칼을 들고 뭐 어떻게 하는 혁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혁명이란 용어 자체가 사회의 전반적인 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달라지는 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그런 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뭘 했길래 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농경입니다. 농경과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경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아까 우리 구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 거냐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채집을 했을 거고요. 그 뭐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뭐 빙하기에 씨 뿌려서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기술 수준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채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거죠. 근데 농경이라는 건 씨를 뿌려갖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에 있는 걸 가서 잡아다가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목축이라는 건 자연에 있는 동물을 데려다가 가축을 만듭니다. 내가 키우는 가축으로 만들어서 개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키워서 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축이고 유목이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이 두 개는 자연에서 얻어먹던 채집경제에서 자연에서 무언가 인간이 생산해서 먹는, 만들어서 먹는 생산경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석기 혁명의 골자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뭔가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농경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생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해야 되죠.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리도 불을 이용해서 해먹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석기도 아까 구석기처럼 대충 뭐 깨트려서 이렇게 만드는 석기가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갈아서 만든 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간석기를 가지고 농경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상태로 이동하게 되고, 구석기는 그 뭐 계속 매일매일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먹을 게 떨어지면 또 이동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집단도 그냥 무리 생활을 하는 거지, 이동하다 누구 만나면 또 이렇게 합쳐지고 또 흩어져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시족이라는 걸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 정착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같은 핏줄을 가져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식으로 결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은 핏줄의 존재들이 모여있는 시족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확장되면 나중에 지역적으로 그 시족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부족 단위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시족들이 이제 그 어느 곳에선가 계속일지는 모르지만 뿌린 시에서 뭔가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는 정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촌락이라는 것도 원시적이지만 이제 형성해서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걸로 보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렇게 빈 시기가 있다고 아까 그랬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이제 농경문화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온난한 지역이라서 씨를 뿌리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고 농경 문화권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 위쪽에 이런 지역들,
뭐 초원이 있고 추운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에는 아까 가축으로 만든 목축을 계속 이동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는 못 지어도 가축은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농경문화권하고 그런 유목문화권하고가 이제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농경문화권은 그 신석기 혁명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표지판 같은 것이 토기거든요. 그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질문토기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밑에 보이는 이렇게 머리 빗는 빗살 무늬가 찍힌 것 같은 밑이 뾰족한 요 토기를 우리 빗살무늬 토기라고 그러죠. 이게 표지판 역할을 하는 토기거든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 모양은 아니죠. 밑에 보면 이렇게 편편한 것도 있고요. 그 이전에 나왔다고 보는 원시적인 그 토기들, 시계가 그것보다 앞서는 토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보면 토기 모양들이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나누면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시켜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 이동해서 들어와서 이제 뭉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동해 온 사람이 있고, 토착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 갖고 합쳐져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형태의 그 농사를 시작하는 신석기 혁명이 쭉 진행이 수천 년간 됐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신석기 문화 그랬잖아요. 근데 문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문명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관계농업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농업이 시작됐다고 그랬지만 농경이, 그 농업이라는 건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소규모로 어떤 지역에 그 자연에서 채취한 그 씨앗을 가지고서, 그 기술이 없으니까는 뭐 불을 질러 가지고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그 지역에 그 씨앗을 심어 가지고 걷어먹을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우리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농업 형태는 어떤 대규모의 인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힘을 가하는 농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 특히 이제 큰 강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강계 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을 꾸불꾸불한 거를 똑바로 만들거나 바닥을 파내거나 옆에다가 이렇게 그 뚝을 쌓아 가지고서, 제방을 쌓아 가지고서 물이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 농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농업이 시작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모두 강하게 휘어잡고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심점으로 권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청동기, 금속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되게 되면서 계급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들 주위에서 일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자기가 독점하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명이 나타나는데, 문명의 특징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명을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라틴어에서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키비타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문명화가 되는 거죠. 문명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뭐 농경을 시작하고 하더라도
촌락이 있고 소규모로 돼서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상황에서 모여가지고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상태죠. 두루 나눠갖고. 근데 그게 아니고 생산하는 지역이 아닌 것이에요. 도시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 안에 궁궐을 짓는다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 신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비를 하는 곳이죠.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중심지로 도시가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고 이것이 바로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런 도시 그 수준이 되면은 문자가 필수적이죠.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를 이제 그 전파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문자가 필수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섬세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접 자기가 가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 문화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후손들한테도 그렇게 정교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문자로 기록을 하면 그거는 지역을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뒷시기에도 그 문화가 그 지식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형성되고 문자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국가가 본격적으로 세워져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까 우리 봤던 여기에서 그런 관계농업을 통해서 그런 문명이 형성된 곳을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그래서 여기 이집트,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인더스, 그 다음에 여기 항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곳의 특징은 뭐냐 하면 큰 강 유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강 유역이기 때문에 관계농업을 위해서 강력한 권력이 일찍 발달하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와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항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항어 문명의 주변에 우리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 항어 요역에 한족 문화권이 있고 그 주변에 이 요하 쪽으로 해서 동방 문화권으로 우리 문화가 직접 연관되는 문화권이 있고 북쪽에 원래 이제 교환이 되는 북방 문화권이 있고 남쪽에 하남 문화권이 있어서 이 서로 연관선상에 존재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항어 4대 문명으로 항어 문명을 얘기할 때는 영향을 이렇게 받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주장들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북방 문화에서 아까 우리 이동해 오면서 요하 문명 쪽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이전에 그 하남 문화권이 먼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어 문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전달받은 요하 문명에서 다시 밑에서 전달받은 문명으로 해서 합쳐진 형태로 본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더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주류가 됐는가, 항어 문명이. 그 얘기를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그 황어의 특징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항어는 우리 뭐 황사가 불 때 이럴 때도 알 수가 있지만 아주 고운 모래흙처럼 부드러운 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자연 환경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요하라든지 밑에 있는 그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이 양쯔강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지만 일종의 밀림처럼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요와 같은 경우는 진흙 성분이 많은 뻘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이 개척하기에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문명으로까지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 주변에 이제 하나하나의 문화권으로서 특히 우리 문화 같은 경우는 동방문화권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달을 해 나가는 단계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언어가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가 그 문화권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된 알타이어족이거든요. 그 알타이어족은 이렇게 세 개의 어군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만주 퉁구스 어군 계열로 해서 그 다시 그 밑에 그 부여 한조라는 그 언어 구조로 요렇게 그 아까 우리 봤던 그 동방문화권의 언어들이 비슷하게 틀을 잡아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노 티베트 어족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어하고 중국어하고 계통이 비슷하고 그 안에서 이제 중국어가 중국말이 또 이제 틀을 한족 문화권으로 해서 잡아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 문화권에 맞는 언어가 이제 서서히 통합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제 교류하며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해 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문화권 안에서 뭐가 형성되기 시작하냐 하면 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흔적을 우리 이제 단군 신화에서 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초반부에는 한웅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웅은 이동을 해와서 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서 신시를 만듭니다. 이 신시라는 거는 보면 여기 바람도 다스리고 뭐 비도 다스리고 구름도 다스리죠. 그러니까 신정정치적 성격이 강한 무당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보면은 뭐 곡식 농경사회로 가면서 형벌이나 선악 등도 이제 전부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일을 모두 주관하는 신정정치적 성격이 있었는데 이 이동해 온 집단의 기존의 토착 세력인 곰과 호랑이 부족 이 부족이 이제 연맹을 제안했고 그 중에 곰 부족하고 이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해서 아들 그러니까 그 연합체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연합의 결과 그래서 당군왕검이 출현을 했고 요 당군왕검 대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드디어 형성됐고 이거는 완전히 신정정치에서는 좀 벗어났다는 거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당군은 무당이지만 왕검은 일반적인 그 현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요소를 가진 그런 작은 나라가 여기 보면 점점이 찍혀진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는 게 고인돌이죠. 그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인데 그거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정도의 점점이 찍혀진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점점이 찍혀진 그러나 비슷한 말을 쓰면서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런 작은 나라들이 쭉 형성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역사 시대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3000년짜리 역사의 막대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본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대한민국까지 이게 쭉 이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내려오게 됐다 그랬는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요 정도 단계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단계입니다. 자꾸 변하는 단계죠. 지역적으로 놓고 볼 때도
뭐 이만큼 전부 대상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전부다. 그래서 거기서 점점이 있었던 고조선을 비롯한 그 작은 나라들이 연맹체도 만들고 서로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 국가로 서로 300년 동안 계속 영토선이 바뀌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신라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됐는데 그 경계선이 어디였냐 하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대동강 원산만 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여기만 이제 그 영토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당나라 땅이다가 그 안에서 발해가 일어나게 돼서 이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갖게 됐었죠.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그 밑에 있는 신라 내부에서 이렇게 후삼국이 다시 분립이 됐다가 영토선이 계속 바뀌었죠. 그러다 통합을 한 게 고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려로 발해가 멸망하면서 유민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지역, 이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 다루는 지역이 아니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조금 지나서 천리장성을 쌓은 지역까지만 이제 그 역사의 무대가 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간섭받고 이러다가 공민왕이 고려 말에 넓힌 게 요 지역까지죠.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조선이 이제 세종대왕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압록강, 여기서 뒤에 보면 두만강, 요 선으로 오늘날 우리가 남북한 합친 그 영토를 이때 확정을 짓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한제국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었고요. 그러다 식민지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해방이 되게 됐는데 처음에는 38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단이 됐다가 6.25 거치고 휴전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대한민국하고 위쪽에 그 북한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이제 무대, 우리 역사, 한국의 역사 무대에 대해서 보는 거고, 현대로 넘어오고 나면 그 국가의 영토, 이 문제하고 별도로 생활 영역이나 활동 영역이라는 건 전 세계 범위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